오늘 골지체에서의 단백질 수송 계속할게요. 이번에는 secretory pathway, 즉 밖으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secretory pathway,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proteins move from the ER에서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rough ER에서 만들어지죠. rough ER 표면의 라이보즘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시스 골지 네트워크,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를 걸쳐서 결국은 secretory vesicle, 밖으로 분비되는,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분비 소낭이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세포 밖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죠. 그죠? 밖으로 이렇게 밖으로. secretory vesicle and secretory granule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which then discharge. 이 secretory vesicle 혹은 granule을 부르는 것들이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이 안에 있던 secretory granule 혹은 secretory vesicle 안에 컨텐츠들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분비죠, 분비.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거.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분비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constitutive secretion, 편의점처럼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만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4시간 계속 분비하는 경우, 그리고 regulated secretion, 필요한 경우만 분비하는 경우. 첫 번째는 편의점 분비, constitutive secretion을 먼저 볼게요. 계속 분비하는 거죠. 어떠한 secretory vesicle들은 move directly to the cell surface, 세포 표면으로 가서 immediately fuse with the plasma membrane. vesicle들이 멤브레인 쪽으로 쭉 가가지고 멤브레인 쪽으로 가서 멤브레인과 퓨전하면서, 그죠? 이 안에 있던 컨텐츠들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죠? Release their contents. Continuous and independent of the specific extracellular signal. 계속되는 거고, 하루 종일 계속되고, 일주일 내내 계속되고, 특별한 세포 외부로부터의 신호 전달 같은 것이 필요 없다. 세포 외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항상 일어나는 거다. 대부분의 유캐리오틱 셀에서는 constitutive secretion이 관찰이 된다. 예로서는 어떤 게 있냐? mucus released by intestinal cells.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곱창, 저는 뭐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한번 먹으면은 한 1년 동안 별로 먹기 싫더라고. 한두 점 먹으면 맛있는데 너무 기름져가지고. 이 곱창에 보면 곱이라고 있죠. 곱. 이게 바로 이 곱창을 이루는 인테스틴, 여기 인테스틴의 에피텔리얼 셀, 소장 상피 세포에서 이 밖으로 미끈미끈한 이게 뮤신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위장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분비되고, 그죠? 이런 점액질이죠, 점액질. 뮤신이라는 단백질 주성분인 점액질인데, 얘네들은 하루 종일 나오죠, 그죠? 하루 종일 소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러한 밖으로 분비되는 단백질, constitutive secretion은 default pathway. 디폴트가 뭔지 알죠? 디폴트. 컴퓨터의 디폴트 값, 원래 정해진 값. 그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원래 실행되는 값을 우리가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단백질에 어떠한 단백질에 아무런 시그널 시퀀스, 아무런 태그가 없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다 밖으로 분비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태그가 없다면은 모든 단백질은 다 밖으로 분비될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removal of KDEL tag, KDEL tag이 뭐였죠? ER로 다시 돌아오는 택이었죠. ER로 다시 골지에 갔다가 ER로 다시 돌아오는 택은, 이걸 택을 떼어버렸더니, 자, KDEL 택이 있었어요. 어떤 단백질에 KDEL 택이 있었는데 얘를 잘라버렸어요. 얘를 없는 업놈을 만들었어요. 그죠? 유전자 조작을 해서 KDL이 업놈을 만들었더니 얘는 원래 이놈은 ER로 가는데 얘는 ER로 안 가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더라. 세포 외부로. 그러면 이거 혹시 KDEL이 없으면은 어디로 가는 그러한 딱지표, 꼬리표가 없으면은 몽땅 다 분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생명과학이 참 짜증나는 게 예외가 너무 많죠. 그죠? 뭔가 확 떨어지고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매력을 못 느끼기도 하는데, 공부하다 보면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문제 채점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은 자기 오답을 썼다고 막 슬퍼하는데, 저는 뭐 웬만하면 다 논리만 맞으면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도 어느 정도 점수는 다 줘요. 그리고 제가 내는 문제들 중에서는 옛날 주관식 시절에는 100% 정답을 모르는 그러한 시험 문제도 많이 냈었죠. 그 과정을 보고 사고를 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기 위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혹시 오프라인 시험을 보게 되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주관식 시험 중에서
아무 말 대잔치라도 좋으니까 뭔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어쨌든 however 그랬더니 봤더니 recent investigation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short amino acid sequence가 in identify proteins for constitutive secretion 밖으로 계속 분비되는 단백질들이 밖으로 분비되는 거라고 표지를 하기 위한 그러한 꼬리표도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단백질들이에요. 코찔찔이 단백질들. 얘는 라이소좀 태그를 달고 있고, 얘는 ER 태그를 달고 있고, 얘는 골지로 가는 단백질이죠. 골지에서 다시 골지에 계속 머무는 단백질. 태그를 띄워버리면은 시크리션 되는 거냐? 아니면은 시크리션 태그를 달고 있는 놈만 밖으로 나가느냐? 두 개 다 맞다는 거죠. 그때 다르다. 자, constitutive secretion 봤어요. 편의점식 분비.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7일. 반면에 regulated secretion은 외부의 신호에 의해서 필요할 때만 분비하는 거. secretory vesicle이 regulated secretion에 관여하는 secretory vesicle은 플라스마 멤브레인과 퓨전하는데 only in response to specific extracellular signal. 세포 밖에서 뭔가 리셉터가 신호를 받았을 때 신호가 세포 안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 베지클 안에 들어있던 컨텐츠들이 신호를 받은 후에야 얘네들이 세포막으로 이동해서 세포막과 퓨전하면서 이 컨텐츠들을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더라. 어떤 게 있어요? 뉴로트랜스미터. 자, 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쭉쭉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신경 신호가 전기 신호로 이렇게 전달이 되다가 한 신경세포에서 다음 신경세포 사이에서는 신경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게 이렇게 베지클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분비되어 가지고 한쪽 신경세포에서 프리시냅틱 뉴런에서 포스트 시냅틱 뉴런으로 신호가 전달되게 되죠. 그런 것들도 있고 인슐린 릴리스, 인슐린이 판크레아스 세포에서 이자 세포에서 분비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소화 효소 같은 것들도 밥을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나오고 그러겠죠. 뮤커스 같은 거 아까 말을 잠깐 지난 시간에 약간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소화 효소 같은 것도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주로 많이 나온다. 반면에 점액질 같은 거는 계속 나온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gulated secretory vesicle은 form by budding from the trans-Golgi network as immature secretory vesicle. trans-Golgi network에서 이렇게 bud 이렇게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which lose their clathrin coats and undergo maturation process. 여기 버드 해가지고 싹이 터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 여기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 주변을 둘러싸서 뼈대를 만들어서 이게 베지클이 만들어지는 걸 도와줘요. 그 이후에는 일단 베지클이 만들어진 후에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으니까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그 얘기예요. maturation, 성숙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겪느냐? involves concentration of protein, condensation. 이 안에 있는 단백질을 농축시키는 거죠. 물을 빼내거나 뭐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부피를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frequently involves proteolytic processing of the secretory protein. secretory protein이 완성본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가완성본 안에다 집어넣고 있다가 이 베지클 안에다가 여기를 똑 자르면 완성되는 거, 그런 버전을 갖고 있기도 하다는 거죠. 최종 완성 버전이 그 전 버전 단백질에 비해서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뭐 쓸데없는 부속물에 달려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단백질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보존을 하다가 나중에 쓸 때는 그 딱 예를 들어서 뭐 뚜껑을 잘라버린다든가 뭐 어디 가리고 있는 부분을 잘라버린다든가 해서 후의 버전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Mature secretory vesicle, 완전히 성숙된 secretory vesicle의 경우 move close to the site of secretion. 여기 이쪽에 분비되는 쪽이면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wait near the plasma membrane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 타고 있다가 신호가 딱 오면은 세포에서 신호가 딱 오면은 그때서야 여기서 퓨전을 해서 밖으로 분비를 한다. 엑소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자, 그렇죠? 이 안에 분비할 것들이 있고 세포 밖으로 퓨전하면서 세포 밖으로 분비를 하게 된다. luminal surface of the vesicle becomes the outer surface of the plasma membrane. 이 안쪽이 결국 바깥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퓨전하게 되면. 그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엑소사이토시스하고 엔도사이토시스. 얘네들은 약간 좀 그 정의가 좀 뭉뚱그려진 감이 없잖아 있어요. 엔도사이토시스와 엑소사이토시스. 엑소는 바깥쪽이라는 뜻이죠. 바깥쪽. 그리고 바깥쪽. 그리고 엔도사이토시스는 안쪽으로, 세포 안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엑소사이토시스는 release intracellular molecules, 세포 내부의 분자들을 세포 외부의 미디움으로, 세포 외부의 배지나 혹은 뭐 세포 외부의 액체로 분비를 한다. 그래서 protein sequestered within a vesicle, 베지클 안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들은 released to the exterior of the cell, 세포 외부로 방출된다. As the membrane of the vesicle fuses with the plasma membrane. 아까 이 그림에서 본 것 같이 멤브레인이 퓨전을 하면서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죠. 동물 세포의 경우 secrete peptide and protein hormones, mucus 점액질, 젖, 그죠? 밀크 프로테인. 그리고 소화 효소 등이 이렇게 엑소사이토시스로 메커니즘을 통해서 분비가 되고, 식물 세포의 경우는 secrete proteins associated with the cell wall. 식물 세포는 세포 바깥에 셀 wall, 셀룰로즈 만드는 세포 벽이 있죠. 세포 벽을 만들기 위한 물질들을 이렇게 밖으로 분비를 하는데, 이 세포 벽을 만들기 위한 빌딩 블록, 조그만 분자들이죠. 그걸 밖으로 분비하고, 또 이걸 이어 붙이기 위한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들도 역시 밖으로 분비하겠죠. 그런 식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polarized secretion. exocytosis of specific protein은 limited to a specific surface of the cell. 우리 어떤 세포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리면은 뭐 이쪽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하고 성질이 달라요. 왜? 이쪽은 뭐 basolateral side, 우리 상피 세포의 경우에는 주로 여기는 파묻혀 있는 쪽이고 여기는 외부랑 주로 맞닿는 쪽이거든요. 분비하거나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는 것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은 이쪽에 에피칼 사이드에 많이 존재하고, 이쪽에는 별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래서 분비하는 쪽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세포의 경우에는 세포의 일부 면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폴라라이즈드, 극성이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만 분비를 한다. 예를 들어 볼게요. secretory cells in the intestinal release digestive enzyme. 그렇죠? 이게 지금 창자를 이루는 에피셀리알 셀들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로 음식물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다이제스티브 엔자임은 어디로 분비될까? 당연히 이쪽으로 분비되겠죠. 옆으로 분비하거나 그래서 자기 세포를 갖다가 소화시키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한쪽으로만 분비된다. 그렇게 방향성이 있는 분비를 polarized secretion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movement of exocytic vesicle이 이렇게 세포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죠? 밖으로 그래서 이동해서 딱 제품 아까 퓨전해서 컨텐츠들을 밖으로 쏟아내는데, 이게 어떻게 이동하냐 하면은 여기 뭐 이런 베지클 이동을 시켜주는 뭐 다이네인,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카이네이신 이런 단백질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어느 위를 걸어가는데 이게 마치 도로와 같은 구실을 하는 것이 바로 예전에 배웠던 사이토스켈레톤, 세포 골격 중에 하나인 MT 마이크로튜블이에요. 마이크로튜블, 그죠? 세포 골격 3개 중에서 가장 두껍고 굵고 안이 빈 거, 그죠? 마이크로튜블 위를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마이크로튜블로 이루어진 길이, 로드가, 대로가 없어지게 되면, 콜시친 같은 약품을 처리하면 마이크로튜블 형성이 방해되죠. 그래서 그런 걸 처리하게 되면 마이크로튜블이 불안정해져서 엑소사이틱 베시클들이 걸어갈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엑소사이토시스 자체가 저해를 받는 현상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또 칼슘의 역할을 볼게요. 엑소사이토시스를 유발시킬 때 칼슘의 역할. During regulated secretion, 조절되는 분비의 경우에 transient elevation of the intra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 예전에 그 ER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ER이 그 칼슘을 많이 스토리지 하는데, 칼슘을 우리 세포가 세포 질환의 칼슘 농도를 10n-7승몰라 정도로 굉장히 낮게 유지하는 이유가, 세포 외부에서 무슨 신호를 받았을 때 세포 내부의 칼슘 농도를 10n-4승몰라 혹은 10n-3승몰라 정도로 확 올리면서 1000배 이상 올리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서 그걸 세포 안에서의 어떠한 신호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항상 세포 안의 칼슘 농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도 세포 안의 칼슘 농도가
엑소사이토시스를 증가시키는 신호로서 작용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건데, regulated secretion, 조절받는 분비의 경우에 transient, 잠깐 칼슘 농도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 정상으로 떨어져요. transient elevation of the intra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갑자기 훅 올라가게 되면은 essential step, 그게 꼭 필요하다. 언제? 시그널 캐스케이드, 세포 안으로 여러 신호 전달 과정이 진행되어 가지고 leading from the receptor on the cell surface to exocytosis. 자, 세포 표면에 있는 리셉터에 라이간드가 가서 딱 결합하면은 세포 안으로 어떠한 신호가 딱 나와서, 뭐 세포 안에 칼슘 농도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ER에 안에 저장된 칼슘이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세포 막에 있는 칼슘 채널이 열려서 세포 바깥에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세포 안에 칼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역시 신호로 작용해 가지고 이 엑스트라셀룰라 베지클들의 엑소사이토릭 베지클들이 세포 막과 퓨전해서 밖으로 엑소사이토시스를 일으키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완성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specific role of 칼슘 자체의 뭐 롤도 있다. 이건 칼슘 이온이죠. 칼슘 이온이고, 칼슘 디펜던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단백질 인산화 효소예요. 단백질에 인산기를 붙이는, 이게 인산기죠. 여기는 셀 멤브레인에 인산기를 붙이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실제로 여기 막 단백질이 있겠죠. 걔한테 인산을 붙여놨더니 엑소사이토틱 베지클이 생기더라. 평소에 이렇게 안 생기고 있다가 여기 단백질에 인산기가 딱 붙으니까 얘가 구조가 변하면서 밖으로 뭔가 이 안에 있는 컨텐츠를 밖으로 내놓고 싶어 하더라. 그래서 칼슘이 증가하게 되면은 칼슘 의존적인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라는 것은 인산화 효소죠. 인산화 효소. 카이네이즈는 인산화 효소예요. 프로테인 카이네이즈는 단백질의 OH 잔기에다가 여기다가 인산을 갖다 붙여주는 게 바로 인산화 효소죠. 인산을 갖다 붙이면 단백질의 구조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엑소사이토시스에 대하여 알아봤고, 이번엔 엔도사이토시스예요. 엔도사이토시스는 세포 내부로 뭔가 물질들을 들여오는 거죠. Forming vesicles from the plasma membrane. 플라스마 멤브레인 안에서 베지클 형성해서 세포 외부에 있는 물질을 안으로 들여오는 현상. Small segment of plasma membrane progressively folds inwards.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 들어가는 거죠. 안쪽으로 함몰되어 가면서 and it pinches off. 멤브레인이 이렇게 안으로 점점 함몰 들어가다가 여기가 똑 끊어지면서 이 안에 베지클이 딱 만들어지겠지. 이걸 pinches off라고 그래요. pinches off to form endocytic vesicle. 세포 외부에 이런 물질들을 싸고 들어와서 세모난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endocytic vesicle이 생긴다. 뭘 가지고 있냐, 얘네들은? ingested substances.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물질들을 가지고 있다. 엔도사이토시스와 retrograde transport 기억나죠? ER에서 골지로 가는 것은 anterograde transport. ER 골지 세포 막으로 가는 것은 anterograde. 자, 순서가 경부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 대전, 부산으로 간다고 하면은 ER 골지 부산이 세포 막, 그렇죠? 그게 하행선 anterograde transport가 반대로 거꾸로 올라오는 거. retrograde transport는 세포막, 골지, ER, 부산, 대전, 서울, 그죠?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와 retrograde transport를 통해서 cell can recycle molecules essential for exocytosis by recovering lipids and proteins deposited in the plasma membrane by secretory vesicle. 이게 무슨 소리냐? 엔도사이토시스 통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 막의 리피드가 줄어들겠죠. 왜? 이만큼이 뚝 떨어져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이거 레트로그레이드 트랜스포트. 멤브레인에서 다시 골지를 통해서 꼭 멤브레인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라 대구나 대전에서 시작해도 되죠. 부산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어요. 골지에서 시작해서 다시 ER로 오게 되면은 골지의 멤브레인 양은 줄어들고 ER의 멤브레인 양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recycle molecules essential for exocytosis. 엑소사이토시스를 계속 진행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엑소사이토시스를 계속 진행하려면은 이 안에 있는 ER 같은 것들의 멤브레인이 많아야겠죠. 그래서 버드 오프에서 또 이게 베지클이 만들어져서 골지를 통해서
엑소사이틱 베지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엑소사이토시스만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엑소사이틱 베지클이 셀 멤브레인과 퓨전하게 되니까, 그죠? 셀 멤브레인이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만큼 더 늘어나겠죠? 엑소사이토시스가 되면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양이 늘어나고, 반면에 엔도사이토시스만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양이 이만큼 줄어들겠죠?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양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엑소사이토시스와 엔도사이토시스의 절묘한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엔도사이토시스를 그린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죠? Membrane exchange by endocytosis, secretory cell, secretory cell의 경우에는 secretory cell in the pancreas. 판크레아스는 굉장히 많은 것을 분비해요. 우리 소화효소도 분비하고 판크레아틱 셀에서는, 그리고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도 분비하죠.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recycle an amount of membrane equal to the whole surface area. 세포막 전체 면적에 해당하는 이 멤브레인들, 이 인지질들이 90분이면 한 바퀴 돌아서 리사이클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엔도사이토시스에서 계속 셀 멤브레인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세포 안쪽으로 엔도 멤브레인 시스템에 있었던 멤브레인들이 다시 엑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이동하고, 이것들이 1시간 반 만에 완전히 물갈이가 돼서 세포막을 이루는 모든 인지질들이 한 번씩 다 세포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죠? 90분이면 굉장히 빠른 거죠. Cultured macrophages, 대식 세포의 경우에는 replace an amount of membrane equivalent to the plasma membrane within about 30 minutes. 얘도 굉장히 분비하는 게 많은 그런 세포죠. 얘도 30분 정도, 그리고 엔도사이토시스도 많이 하는 세포니까 얘는 30분 정도면은 자기 세포막이 한 번 리사이클 된다. 슬라임 몰즈, 원생동물이죠. 딕티오스텔리듐의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20분 정도면 다 한다. 굉장히 엔도사이토시스, 엑소사이토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세포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endocytic vesicles are eventually fused with an early endosome. 얘기했었죠? endocytic vesicle, 밖에서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endocytic vesicle이 생기는데, 얘를 소화하기 위해서 early endosome이라고 소화효소가 좀 있는 애들이랑 얘가 퓨전이 일어나가지고 early endosome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 계속 새로운 소화효소들이, 애시드 하이드롤레이즈들이 들어오면서 얘네들이 late endosome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pH가 5.5 정도의 라이소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한 엔도사이토시스는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고 하면 뭐예요? 먹는다는 뜻이죠. 파고사이토시스, 커다란 덩어리를 먹는 경우. 피노사이토시스는 반대로 액체를 마시는 경우, 셀 드링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포가 이렇게 돼서 예를 들어서 아메바 세포가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파고사이토시스에서 먹는다고, 이거 분명히 덩어리를 먹는 거니까 먹는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좀 작은 거는 잘 눈에 안 보일 수도 있고 현미경으로 관찰도 안 될 수도 있고,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를 먹는다고 하고, 이 마시는 거, 피노사이토시스의 경우에도 결국은 마신다고 해도 맹물을 마시는 거 아니거든요. 세포 주변에 있는 물에 녹아 있는 뭔가 다른 물질들을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 용질의 크기에 따라서 좀 큰 거는 파고사이토시스, 좀 작은 건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한다면, 엄밀한 분류 기준은 없다. 몇 나노미터 이상은 파고사이토시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엄밀한 분류 기준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피노사이토시스는 can be divided into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 그리고 clathrin independent endocytosis,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첫 번째가 더 중요하죠. 자,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엔도사이토시스는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고사이토시스, 그리고 피노사이토시스. 파고사이토시스는 커다란 덩어리를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메커니즘 같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중요한 건 뭐다? 피노사이토시스인데 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첫 번째는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트린 인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 클리스는 인디펜던트, 그죠? 인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 그죠? 그럼 리셉터 메디에이트 엔도사이토시스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클라트린 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 그래서 클라트린 의존적인 엔도사이토시스와 클라트린 비의존적인 엔도사이토시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파고사이토시스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아까 뭐 파티클의 기준이 있다고 했는데 0.5 마이크로미터, 500 나노미터보다 큰 거를 꿀떡 삼키는 경우는 파고사이토시스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그리게이트 마크로몰레큘, 마크로몰레큘들이 거대 분자들이 얽히고 설켜갖고 떡이진 거, 그죠? 또 펄처 와더셀, 다른 세포들이 터지고 난 부스러기, even whole microorganism, 어떠한 외부부터 침입해서 들어온 병원균 같은 것들을 우리 백혈구 같은 것들이 완전히 꿀떡 삼키는 경우가 있죠. 그것들이 바로 이러한 파고사이토시스의 한 예에 해당한다는 거죠. For many single-celled eukaryotes, 아메바 같은 것들, single-celled 프로토조안이라고 하죠. 단세포 미생물이긴 미생물인데 박테리아가 아니고 진핵생물인 경우 이런 걸 싱글셀드 유캐럿이라고 하는데 아메바, 그리고 실리에이티드 프로토조아, 선모가 있는 프로토조안 이런 것들이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는데 routine means for acquiring food. 얘네들은 주로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외부로부터 먹이를 섭취한다. In more complex organism, 좀 더 복잡한 동물의 경우에 phagocytosis is usually restricted to the specialized cells called phagocytes. 우리 몸에도 파고사이토시스를 할 수 있는 파고사이트를 많이 가지고 있죠. 어떤 게 있을까? 파고사이틱 화이트 블러드셀, 뉴트로필, 호중구, 마크로페이지 두 종류의 세포가 파고사이틱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병원균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얘들이 이렇게 위족을 내밀어서 잡아먹는 거죠. Phagocytosis for defense, 그렇죠? 생체 방어에 이용하고 engulfing and digesting foreign material,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질들을 싸들여 가지고 소화시켜 버린다. 그리고 invasive microorganism,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이러한 미생물들을 갖다가 잡아먹어 버린다. Macrophage도 또한 have an additional role as scavengers, ingesting cellular debris and whole damaged cell. 매크로페이지가 지나다니면서 이 망가진 셀, 암세포가 될지도 모르는 셀들을 통째로 잡아먹죠. 다른 세포들이 죽게 되면 이 안으로 밖에서 마이토콘드리아라든가 여러 가지 세포는 소기관들이 막 쏟아지면 그걸 먹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역시 누구다? 매크로페이지. 이런 식으로 엠파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매크로페이지. 파고사이토시스인 아메바, 우리 프로토조안이죠. 얘가 파고사이토시스. Most amoeba is covered with either fine hairs,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글루코스 아미노글라이칸. 그래서 끈적끈적한 이 당 성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물질들을 잘 접착시켜 가지고 세포 안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밖으로 쭉 뻗어지는 형태를 우리가 위족이라고 하죠. 위족, 가짜발. 근데 얘네들은 슈도포드, 슈도가 가짜라는 뜻이죠. 파드가 족이라는 뜻이 족, 그죠? 우리 뭐라 그래요? 카메라 3발이 트라이포드라고 하죠. 우리 4발이도 있어. 4발이 어디 있을까? 4발이 뭐죠? 테트라포드. 발 4개짜리고 어디 보죠? 방파제 가면 많이 보죠. 테트라포드. 그럼 모노포드는 뭘까? 모노포드. 여러분 카메라 셀카봉을 모노포드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 헵타포드라는 거죠. 헵타포드. 발 7개짜리 외계인. 옛날에 무슨 영화에 나왔었죠. 그죠? 자, white blood cell display cell surface receptor, 세포 표면 리셉터가 존재하고 얘네들이 recognize specific ligands of the surface of the particles and microorganisms. 자, 백혈구의 경우에 세포 표면에 특정한 리셉터가 존재해서 리셉터가 존재해가지고 어떠한 이 병원균의 표면에 있는 이런 항원 같은 걸 인지해가지고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셉터하고 이 외부에 있는 이런 놈하고 뭐 마이크로 오가니즘을 갖다 인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특별 조그만 뭐 조각 같은 거 이런 것들 인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지해가지고 세포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를 일으키면서 이것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메바 화이트 블러드 셀 백혈구의 경우에 contact with unappropriate target, 딱 컨택트하는 순간 쫙 컨택트하는 순간 엔도사이토시스, 즉 엔도사이토시스 중에 하나인 파고사이토시스가 트리거 된다, 시작된다는 거죠.
그려져 있네. 리셉터가 여기 있어요. 리셉터죠. 리셉터가 딱 결합하게 되면은 쭉 나와가지고 슈도포드가 생기면서, 이건 뭐 꼭 슈도포드가 아메바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의 백혈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이렇게 파고사이틱 백혈이 생기면 파고사이틱 백혈이 얼리 엔도좀과 결합하면서 얼리 엔도좀이 가지고 있던 엔자임들이 작용해서, 그죠? 그래서 박테리움 broke down by lysosomal hydrolase, 이 안에 있는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흡입돼서 세포 안으로 먹혀서 분해된다는 거죠. 자,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 볼게요. clathrin dependent endocytosis. 이렇게 리셉터와 세포 표면의 리셉터에 다른 물질들이 다 결합해서 이 리셉터와 세포 외부의 물질하고의 결합에 의해서 트리거가 되는, 시발이 되는 그러한 엔도사이토시스를 우리가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야지만,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이 뭐냐?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은 요 엔도사이틱 베지클의 형성을 도와주는, 왜 얘가 저절로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가 그 모양을 잡아주면은, 그죠? 그 모양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이 클라트린이라는, 이 지금 오렌지색으로 그리는 단백질이 바로 얘네들을 딱 쪼아서 조여서 저러한 베지클 형태, 구형 형태를 만드는 걸 외부에서 도와주는 단백질이 바로 클라트린이에요. 그래서 클라트린 의존적인 엔도사이토시스는 a pathway for concentrating. 클라트린이 이걸 막 졸려가지고 이 부피를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를 굉장히 안에 있는 물질의 농도를 농축시킨다, 컨센트레이션 시키고, ingesting extracellular molecules by means of specific receptors. 리셉터가 있어야지만, 여기 리셉터가 있어야지만 리셉터하고 외부 물질하고 요 인터랙션에 얘가 딱 결합하죠. 그것에 의해서만 작동이 되는 엔도사이토시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고사이토시스 also receptor mediated. 앞에서 파고사이토시스 보셨죠? 이것도 역시 리셉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process it does not concentrate macromolecule. 마크로몰레큘들을 농축시키는 메커니즘이 없고 농축이 안 돼요. 일단 농축이 되려면 클라트린이 붙어서 부피를 줄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nor is it clathrin coated. 클라트린에 의한 의존적인 메커니즘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이 클라트린이 없죠. 클라트린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 같이 큰 분자를 엔도사이토시스 시키는 메커니즘에서는 클라트린이 작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리셉터 메릿 엔도사이토시스, 얘는 파고사이토시스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파고사이토시스는 다른 얘기다. The primary mechanism for the specific internalization most macromolecules by 유캐리ոտ에서 세포 외부의 분자들을 세포 안으로 들어보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쓰고 가장 보편하게 쓰는 방법이 바로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다. 그렇죠? 파고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크게 나누면 파고사이토시스 그리고 피노사이토시스라고 했죠. 피노사이토시스 중에서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 지금 방금 설명드린 receptor mediated endocytosis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다. 어디서? 유캐리오틱 셀에서. mammalian cells, 포유동물의 세포는 can ingest hormones, growth factors, enzymes, serum proteins, antibody, iron,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이렇게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세포 내부로 이동시킨다. 무슨 메커니즘? 클라트린 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 다른 말로 하면은 리셉터 메리트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이런 것들을 이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리셉터 메리트 엔도사이토시스는 begins with the binding of ligand. 여기 라이간드 결합하는 거죠. 초록색 이게 라이간드고 여기 밑에 있는 게 리셉터죠. To their respective receptors on the outer surface of the plasma membrane. 플라스마 멤브레인 바깥쪽에 있는 리셉터와 결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거 리셉터 라이간드 컴플렉스가 diffuse laterally in the membrane. 자, 리셉터가 세포 표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세포 표면이죠. 원하면 세포 표면에 여기 라이간드가 딱 결합해서 이런 물질이 딱 리셉터 라이간드 컴플렉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가 세포 표면을 둥둥 떠다녀요. 둥둥 여기저기 유영하다가 아무 데서나 인베지네이션, 아무 데서나 이게 함몰돼가지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함정,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악당들을 잡으려고 땅을 파놓고 여기다가 뭐 나무를 여기저기 덮어놔서 풀을 덮어서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악당이
악당이 막 쫓아와요. 그럼 제가 도망가다가 나쁜 놈이 막 쫓아와. 계속 가라 막 쫓아와. 막 도망가다 자기는 여기서 점프를 딱 해요. 뭐 그럴 필요 없는 것처럼 약간 점프를 쫙 하는데 얘는 아무 생각 없이 딱 오다가 이 위에 딱 쓰게 되면은 얘가 꺼지면서 밑으로 빠져가지고 여기가 죽창들이 꽂혀 있어가지고 여기 찔려가지고 운명을 하신다 뭐 이런 것들 만화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함정에서만 빠지듯이 이 리셉터하고 요 라이간드가 결합한 요 형태도 아무 데서나 인베지네이션 세포막이 함몰되면서 세포 안으로 엔도사이토시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가능한 구조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라고 불러요? 코티드 피츠. 핏은 함정이에요. 근데 함정인데 함정 밑에 이렇게 이 베지클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이러한 단백질, 무슨 단백질?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로 코팅된 구멍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코티드 피츠라고 부른다. 코티드 피츠. 피츠가 저런 함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가 바로 코티드 피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라이간드, 육각형 라이간드가 있어요. 육각형 라이간드하고 세포 표면에 있는 리셉터가 결합했죠. 그러면 둘둘 떠다니다가, 둥둥 떠다니다가 코티드 피츠를 만나요. 코티드 피츠 보면요. 밑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클라스린의 구조가 있죠. 이러한 모양으로 생긴, O자 모양으로 생긴 클라스린들이 이렇게 둥둥 모여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걸 딱 만나는 순간 이 리셉터 리간드 컴플렉스가 둥둥 떠다니다가 코티드 밑에 존재하는 이러한 클라트린 조각을 만나는 순간 딱 반응이 와서 얘네들이 클라트린이 딱 안으로 얘네들이 조으면서 세포 멤브레인을 세포막의 일부를 이렇게 안쪽으로 빨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빨아들여서 이러한 구형 엔도사이틱 베지클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파란색 여기 있죠. 이게 무슨 목을 따주는 역할을 해요. 딱을 따가지고 얘네들 연결시켜가지고 엔도사이틱 베지클을 만드는 거죠. 베지클인데 근데 베지클 표면에 이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로 딱 코팅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베지클을 우리가 그냥 베지클이 아니고 코티드 베지클이라고 불러요. 저 코티드 베지클은 일단 베지클 형태를 구형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형태를 좀 더 조여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농축시키도록 해주고 일단 그렇게 한 후에 농축도 되었고 구형도 만들어졌고 농축도 되면은 더 이상 저 코팅하는 클라트린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클라트린이 떨어져 나가요. 디스어셈블이 돼요. 그리고 얘들은 다시 어떻게 되냐? 얘들은 다시 세포막으로 가서 또 다른 코티드 핏을 형성해서 또 다른 놈들이 함정에 빠지길 기다리는 거죠. 자, 그래서 코팅이 떨어지게 되면 uncoated vesicle 여기 있죠. 얘네들이 fusion with early endosome and release of the ligand. early endosome하고 이렇게 퓨전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pH가 점점 떨어진다고 했죠. pH가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많아지는 거라고 그랬죠. 뭔가의 농도가 많아지면 이온 농도, 금속이온이라든가 수소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단백질과 단백질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떨어진다고 그랬죠. 리셉터와 라이간드 사이에 꼭 단백질과 단백질이 아니더라도 리셉터와 단백질과 다른 단백질 혹은 비단백질 라이간드라도 상호간의 상호작용이 상호 친밀도가 떨어지게 되어서 리셉터로부터 라이간드가 분리게 되게 된다. 그렇죠? 분리되는 거죠. 리셉터로부터 라이간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transport to late endosome and then the lysosome for digestion. 그래서 라이소솜이나 레이트 엔도솜의 엔자임에 의해서 바깥에서 먹혀 들어온 라이간드들이 다이제스션 된다. 또 하나의 옵션이 있어요. 7C, 트랜스사이토시스는 뭐냐? 트랜스사이토시스는 이쪽 세포에서 엑소사이토시스 돼서 이런 물질들이 이쪽 세포고 받고 싶은데 중간에 다른 세포가 있어요. 그럼 중간에 다른 세포가 매개자 역할을 하는 거죠. 내가 그냥 보내줄게. 그냥 통과. 이쪽으로 자기 세포를 통해서 통과하는 것을 그럼 얘가 이쪽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현상을 트랜스사이토시스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건 클라트린 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클라트린 여기 이러한 보라색 클라트린 분자가 관여하는 엔도사이토시스. 반면에 지금부터 살펴볼 것은 클라트린 인디펜던트 엔도사이토시스예요. 이번에는 클라트린 비의존적인 엔도사이토시스에 대해서 보여볼게요. 얘는 플루이드 페이즈 엔도사이토시스, 플루이드 페이즈. 그냥 아까 요 리셉터 메릿 엔도사이토시스, 클라트린 의존적 엔도사이토시스의 경우 이렇게 격자 같은 걸 형성하기 때문에 마치 고체처럼 보이죠. 격자를 만들어서 그죠?
그런데 얘는 그냥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fluid phase, 마치 뭐 흐물흐물한 형태로 들어오게 된다. 얘는 non-specific. 왜? 리셉터하고 라이간드하고 이렇게 결합하는 게 없으니까. 리셉터와 라이간드의 결합은 specific, 특이적이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non-specific, 특이성이 없다. 그리고 internalization of extracellular fluid, 세포 외부에 그냥 fluid, 어떠한 리셉터와 결합하는 라이간드가 어떠한 물질을 특별히 세포 안으로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 외부에 흐물흐물한 액체가 그냥 들어온다. 그리고 does not concentrate. 이 클라트린이라는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농축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may be the mechanism whereby some types of cells compensate for the membrane segments that continuously add to the plasma membrane. 아까 엑소사이토시스만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멤브레인의 양이 점점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면 엔도멤브레인, ER이나 골지에 들어있는 멤브레인의 양이 줄어들 테니까 그것을 컴펜세이션 하기 위해서, 그렇죠? 멤브레인에 있는 리피드를 다시 세포 내부로 보내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Control of cells, volume and surface area. 세포 볼륨과 세포의 표면적을 조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일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coated vesicle, 지금 다시 코팅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coated vesicle in cellular transport process. 처음에 1964년에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common feature, 공통적인 현상은 presence of a layer, coat or protein on the cytosolic side of the plasma surrounding the vesicle. 이쪽에 이렇게 사이토솔릭 사이드죠. 이쪽 세포 질 쪽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코트 프로테인 중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것이 클라트린. 좀 전에 배웠죠. 클라트린. 이 클라트린은 비슷한 놈들이 있어. 컵1, 컵2, 뭐 캐비올린 이런 것들이 클라트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놈들이다. 자,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이런 코팅 프로테인들이 사용된다. 그래서 이 코팅 프로테인들이 어떤 게 사용되느냐를 보면은 이 베시클들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어느 종점에서 어느 종점으로 이동하는지를 알 수 있다. 클라트린으로 코팅된 베시클은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로부터 엔도솜 혹은 플라스마 멤브레인으로부터 엔도솜으로 가는 애들이, 주로 엔도솜이 종점인 애들은 클라트린으로 코팅되어 있고, 반면에 ER에서 골지 왔다 갔다, 골지에서 ER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컵1이라는 코팅 프로틴이 사용되고, ER에서 골지 한쪽 방향으로 가는 애들은 컵2가 사용된다. 뭐 이건 시시콜콜하고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클라트린이 중요하다, 그 정도. 엔도점으로 가는 애들은 컵1, 컵2가 아니고 클라트린에 의해서 코팅된 베지클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클라트린 코팅 베지클이 중요하니까 이걸 많이 보겠죠. Surrounded by lattice, 격자 구조에 의해서. 클라트린 혼자만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있어요. 어댑터 프로테인. 그래서 클라트린이 코팅된 베지클은 surrounded by coach, composed of two multimeric protein, 두 개의 multimeric 프로테인, 클라트린과 AP, 어댑터 프로테인에 의해서 격자 구조를 만든다. 클라트린과 AP는 assembled to form polygonal protein lattice, 다각형 구조를 만든다. flat 클라트린 lattice, 납작한 클라트린 lattice가 composed entirely of hexagon, 육각형으로만 이루어졌고, curved lattice는 헥사곤과 펜타곤. 자, 육각형으로만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납작한 구조를 만들고, 우리 축구공 구조 잘 알죠? 여기 육각형과 오각형 딱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그래서 클라트린의 구조가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육각형과 오각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클라트린 코티드 베지클은 readily dissociate into soluble 클라트린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어댑터 프로테인 컴플렉스, 그리고 uncoated 베지클. 일단 베지클을 만든 후에는 클라트린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컴플렉스가 will spontaneously reassemble under upper condition, slightly acidic condition, 칼슘 아연이 있는 경우에 다시 얘네들이 원래의 형태로 다시 조립이 된다. 그래서 ease of assembly and disassembly에 보시면은 클라트린이 계속 조립되었다가 분해되었다, 여기서 조립되었다가 분해되었다가 다시 멤브레인에 내려가서 조립되죠. 그래서 이러한 코팅 단백질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분해도 빨리 해야 되지만 조립도 빨리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클라트린 콧, 그래서 fusion of the underlying membrane with the membrane of another structure appears to require partial or complete conditional vesicle이죠. 조립이 잘 되고 분해도 잘 된다, 뭐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 클라트린 하나의 구조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런 구조를 만든다, 격자 구조를 만든다. 클라트린은 마치 항체처럼 라이트 체인과 헤비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헤비 체인은 분자량이 큰 거, 긴 거, 그리고 짧은 건 라이트 체인이겠죠. 요게 클라트린 라이트 체인, 요게 클라트린 헤비 체인, 그죠? 있네요. 클라트린 라이트 체인 3개, 헤비 체인 3개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이 육각형 펜타곤 혹은 헥사곤, 육각형 헥사곤 혹은 오각형 펜타곤을 만들어낸다. 유튜브 동영상 클라트린 찾아보시면은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라트린 말고 다른 단백질도 있다고 그랬죠. 어셈블리 프로테인. 얘는 클라트린 코트의 어셈블리를 도와준다. AP 컴플렉스 2 어댑티브 몰레 서브 유닛 1 미디움 체인 이런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different plus transmembrane receptor protein confer specificity during vesicle budding and targeting. 이 약간 특이성을 부여해준다 그런 얘기죠. 또 뭐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아요. AP 컴플렉스는 attachment of clathrin to the plasma membrane. 얘가 하는 일은 클라트린이 세포막에 잘 붙어 있도록 고정을 시켜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클라트린 코트가 어셈블리 되면은 베지클이 플라스마 멤브레인에서 TGN으로까지 이동하는 그런 베지클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트린 트리스켈리온 여기 트리스켈리온이죠. 이 구조가 만들어지면은 어셈블리 클라트린 코트 언더 사이토졸릭 세포 질 쪽에 멤브레인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driving force for the formation of vesicle at the site. 그렇죠? 그래서 클라트린이 없으면은 이러한 베지클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쫙 당겨주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지 클라트린이 없이는 그런 형태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드라이빙 포스로 작용한다. 드라이빙 포스 이게 중요한 거죠. 드라이빙 포스 클라트린. 그죠? 엔도사이토시스의 경우에는 assembly of the clathrin coat on the inner side of the membrane causes membrane to fold inward. 안으로 접혀 들어가도록 이게 좀 살을 집게가 꼬집은 형태를 얘기한 건데 꼬집어서 살을 이렇게 늘리려면은 집게 무는 힘이 필요하죠. 그런 것처럼 세포막을 엔도사이토시스 해서 안으로 이렇게 fold inward 하게 하려면 여기 요 삐죽삐죽하게 나온 게 클라트린을 그린 건데 클라트린 몰레큘들이 주변에 붙어가지고 저런 형태를 만들어줘야지 엔도사이틱 베지클이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다. 근데 공짜로 이루어진 건 없죠. 뭐든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AP 컴플렉스가 클라트린에 붙어서 이때 ATP와 GTP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코팅 프로세스가 더 잘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assembly of clathrin coats around the budding vesicles can occur without additional ATP and 또는 GTP. 뭐 강론이라서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AP 컴플렉스가 여기 커티드 피치에 결합하려면 ATP와 GTP가 필요한데 일단 AP 컴플렉스가 결합해가지고 이 어셈블리가 최종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뭐 그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자, 다이나민 뭐냐? 다이나민. 사이토졸릭 GTPase. GTPase는 GTP를 분해하는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뭐예요? GTP를 GDP로 분해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단백질들을 통틀어서 GTPase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이나민은 세포질 안에 있는 GTPase인데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Required for the cutted pit constriction이에요. friction. 커티드 핏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 코팅이 되어 있죠. 클라트린이 코팅이 되어 있어요. 클라트린이 바깥쪽 코팅이 되어 있으면 여기 컨스트릭션 딱 쪼아서 목을 딱 따서 베지클이 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GTP가 결합하게 되면은 G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이나믹 to form helical ring, 요 링 구조를 만들어서 around the neck, 목 주변에 코티드 핏에 목에 타이튼 조여서 세퍼레이트 떨어지게 만든다. 베이시클이 멤브레인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다이나민이에요. 다이나민. 자, 다이나민 여기 있죠. GTP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uncoating clathrin coat remains intact as long as the membrane is part of the coated pit. 하지만 일단 베이시클이 만들어진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클라트린 파티클들이 떨어져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클라트린이 떨어져 나오는 것은 에너지 컨수밍 프로세스, 에너지가 필요하다. Accompanied by the hydrolysis of 3 ATP molecules per triskellion. 신기하게도 이 떨어져 나갈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uncoating ATPase is essential for this process. ATP 활성이 역시 uncoating 때도 필요하다.
자, 캅1하고 캅2에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Do not display polyhedral lattice. 격자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뭐 fuzzy, 뭐 약간 뭐 좀 불명확한 구조를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카본은 ER하고 골지 왔다 갔다. 그래서 커번 코트를 만드는데 뭐 ARF라는 스몰 GDP 바인딩 프로테인이 중요하다. 컵2 코트 베지클은 퍼스트 자, 중요한 거 나왔어요. 이번엔 스네어 하이파테시스. 시간이 약간 좀 지났는데 좀 더 할게요. 스네어 하이파테시스는 connect coated vesicles and target membrane. 자, 그래서 coated vesicle이 만들어진 후에 과연 이게 어디로 갈지, 뭐 ER로 돌아갈지, 아니면 골지로 갈지, 아니면 세포막으로 갈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마이토콘드리아로 갈지 어떻게 정해야 되냐. 뭔가 지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명해주는 가설이 스네어 하이파테시스예요. 베지클이 만들어지면은 additional proteins must ensure. 다른 단백질들이 이 베지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네어 하이파테시스가 있어요. 스네어 가설. Model for this important sorting and targeting step. 그래서 스네어 하이파테시스가 뭐냐? 여기 보시면 트랜스포트 베지클이 있어요. 베지클이니까 베지클 표면에 V 스네어라는 V stands for vesicle. 그렇죠? 스네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타겟 멤브레인이죠. 타겟은 vesicle은 V 스네어, 타겟은 T 스네어. 그래서 proper vesicle is recognized and bound by particular membrane anchored tethering protein. 먼저 일단 얘네들이 이쪽 타겟 멤브레인과 결합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타겟 멤브레인과 결합해서 쏟아내야 되는데 맞는 놈인지 안 맞는 놈인지 일단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거나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는 처음에 일단 썸을 타야 되죠. 약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먼저 딱 철커덕 결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썸 타기 위해서 만져보는 것들이 뭐다? 여기 테더링 컴플렉스, 뭐 코일드 코일 테더링 컴플렉스, 코일이 두 개에서 테더링 컴플렉스요. 멀티 서브유닛 테더링 컴플렉스. 여러 가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멀티 서브유닛 테더링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테더링 이어붙이는 거죠. 일단 가서 간을 보기 위해서 얘를 데리고 왔어요. 베지클을 타겟 멤브레인 근처로 데리고 왔어요. 그 이후에 뭐든지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죠. 간을 보더라도 커피값, 뭐 맥주값 그런 거 들죠. 그래서 RAP GTPase, GTP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RAP GTPase bound to the incoming vesicle stimulates associated V snare, T snare. RAP GTPase의 도움으로 얘의 에너지로 이 V snare와 T snare가 서로 궁합을 맞춰본다. 맞았어요. 안 맞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이제 membrane fusion이 일어나서 promoted by the interaction of V snare with T snare. 요 두 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멤브레인, 베지클 멤브레인하고 타겟 멤브레인 사이에 퓨전이 일어난다. 퓨전이 일어나고 이제는 binding of NSF, SNAP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promotes dissociation of the snare complex. 이제 퓨전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단백질들이다. 이 단백질들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어느 타겟에 가느냐는 이 V 스네어와 T 스네어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타겟 스페시피시티, 타겟과 베지클 간의 상호 특이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고, 이 테더링 컴플렉스는 간 보기 위한 그러한 구조다. 그리고 RAP GTPase의 GTPase 활성, 즉 GTP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챕터가 세포의 소기관 얘기였죠. 그래서 다른 세포의 소기관을 잠깐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마이토콘드리아, 엔도신 바이오시스에 의해서 세포 내부에 살게 된 거 잘 알죠? 세포 내부의 에너지 공장. 이것은 나중에 전자전달기 2학기 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멤브레인 두 개가 있죠. 아우터 멤브레인, 이너 멤브레인. 인지질 2중층이 두 개라서 인지질 2중막, 그리고 인지질 4중층 구조다. 두 겹의 인지질 2중막, 인지질 2중층 포스포리피드 바이레이어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이 안의 공간을 우리가 막간 공간, 인터 멤브레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특히 전자전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미토콘드리아의 외막은 처음 내부 공생을 위해 진핵세포로 들어올 때 진핵세포의 세포막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래서 근육이나 정자같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포들은 마이토콘드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이토콘드리아 보면은 이게 외막은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가지고 물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막에는 포린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이 파이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이 내막은 그렇지 않아요. 내막은 특별한 아주 그 투과성이 아주 잘 조절되고 있죠. 그리고 전자전달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있어서 실제로 전자전달기가 하는 게 요 내막과 외막 사이, 즉 막간 공간에 수소이온 농도를 잔뜩 올린 다음에 그 수소이온 농도를 허물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치 댐에 쌓인 물을 허물면서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 전기 발전을 하듯이 ATP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어디다? 마이토콘드리아다. 전자전달계 그리고 TCA 사이클 등의 기질이 이건 요 마이토콘드리아 안쪽 매트릭스에서 일어나죠. 나중에 TCA 사이클 배울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만 베이스 페어 정도의 DNA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만드는 단백질들도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가. 물론 많은 종류의 단백질들은 또 세포 밖에서 수입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록체는 당연히 식물세포만 가지고 있는 광합성을 하기 위한 기관. 역시 염록체도 두 개의 막, 외막과 내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제3의 막이 있죠. 틸라코이드 막. 마치 공갈빵을 쌓아놓은 듯한 틸라코이드. 여기가 바로 그 명반응이라고 소위 명반응이라고 하는 라이트 디펜던트 리액션이라는 곳이죠. 빛을 이용해서 역시 또한 복잡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를 많이 만드는 거죠. 아까 마이토콘드리아의 경우에는 수소 이온 농도 기울기를 어디다 많이 만들었어요. 요 안쪽 요 막간 공간에 수소 이온 농도를 높였었는데 틸라코이드 염록체의 경우에는 틸라코이드 멤브레인 요 안쪽에 수소 이온 농도를 높여가지고 결국은 바깥으로 수소이온을 내뿜으면서 ATP를 합성한다. 얘는 안쪽으로 수소이온을 이동시키면서 ATP를 합성한다. 둘 다 비슷하죠. 결국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염록체와 마이토콘드리아의 공통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염록체는 중요한 게 인지질 이중막이 세 겹이다. 외막, 내막, 틸라코이드 막. 그리고 광합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배울 기회가 있겠지. 여기 이걸 잘 읽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